지금 리코딩이 시작됐다고 뜨거든요.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스크린 쉐어를 다시 해서 그래서 이제 잠시만요. 이게 네. 그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국 아카데믹 프랙티스의 개요입니다. 저는 김은호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레이먼드 은호 김으로 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할 내용을 전체적으로 목차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아, 이제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일하고 있는 병원 유니버시티 메릴랜드에 대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미국에 온 동기 그리고 왜 어째서 미국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프랙티스가 대략 세 가지 정도의 옵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정도에서 어떤 옵션인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카데믹 센터에 보통 미션이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세 가지 미션이 이제 아,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뭐 일단 어떤 거를 요구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각 미션에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일주일 동안 제 하루가 어떻게 펼쳐지고 제가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서 미국에서의 아카데믹 피지션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그리고 이제 Q&A를 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제 CV에서 이번에 복사해서 붙였는데 저는 한국에서 아주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한국에서 아주대 의대 97학번을 재수해서 들어갔고요. 그리고 졸업은 2005년에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한 8년을 다녔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학교를 오래오래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이제 공중보건의사를 2005년 4월부터 시작해서 2008년 4월에 끝났거든요. 그래서 공중보건의사 하는 동안 매치 준비하고 2008년부터 내과를 유니버스 캔자스에 매치가 돼서 이제 거기서 3년 동안 수련을 받고 내과 수련을 받고 이제 다시 펠로우십을 워싱턴 DC에 있는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2011년부터 14년까지 3년 동안 수련을 받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로 어드밴스 엔도스피 그또 서브스페셜리티 트레이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유니버스 메릴랜드에서 2014년부터 15년까지 7년차 수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에 남았어요. 그래서 2014년에서 15년 아카데믹 어포인먼트는 그 당시에 이제 어드밴스 펠로우십을 일단 서티파이드 된 GI 닥터기 때문에 비지팅 인스트럭터로 아카데믹 어포인먼트를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2015년에 이제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메디슨으로 취직이 돼서 지금까지 살고 있고요. 지금 한참 그 어소시에이트 프로페서 그 프로모션 서류 작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실 병원에다 서브미션은 했고 이게 10월쯤에 이제 심사를 해서 만일에 통과가 되면 이제 내년쯤에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제 other appointment는 이제 천안 선거 그 천안시 보건소에서 1년 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지소에서 2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미국에 어떻게 처음에 오게 됐나 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계기가 있었는데요. 그 제일 먼저는 이제 저는 사실 학교를 그렇게 막 그 당시만 해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진 않았고 그냥 그 상황을 이제 나름 열심히 즐기면서 살고 있었는데 제 아내가 그 당시 이제 여자친구였는데 어느 날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미국을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따라오려면 따라오고 이제 아니면은 혼자 갈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선언이자 통보가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지금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당시에 아내가 그 간호대 학생이었는데 당시에 한국에서 간호사들이 많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시에 미국에 그 진출한 간호사들이 많이 한국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그랬어요. 이제 미국에서 간호사는 어떻고 어떻게 갈 수 있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붐이 한참 있었을 시기인데 그때 굉장히 그 인스파이어 돼가지고 와이프가 가겠다 결정을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니 미국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제가 아는 사람 중에 미국에 간 사람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인터넷 뒤지다가 어느 날 그게 지금 하도 옛날이라 이제는 2004년 5년 16년 전 얘기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쩌다가 이주원 선생님이 하버드에 클럭십을 갔다 오신 후기를 올리신 글을 읽었어요. 근데 진짜 생생하게 쓰셨는데 그 글이 지금도 어디 찾아보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당시 저만 뭐 오디오션 받은 게 아니라 그 글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아, 이런 방법으로 미국에 가서 경험을 해볼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주원 선생님이 무슨 글을 남기셨냐 하면 이제 하버드 클럭십이라 해서 학생이 갈 수 있는 일종의 실습 같은 건데 이주원 선생님이 그 혈액종양내과 하버드에 그 MGH 혈액종양내과에 한 달을 다녀오셨는데 또 정말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특히 한국 출신 교포 펠로우가 큰 도움을 줬다 막 그런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진짜 한번 미국을 가서 그러면 이 나라가 어떻게 의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주원 선생님이 하신 그대로 똑같은 과를 MGH에 지원을 해서 그 당시만 해도 그렇게 한국에서 많이 지원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화 인터뷰를 하고 통과가 돼서 이제 저도 실습을 시작을 했어요. 했는데 7월 그 당시가 2004년이었던 것 같은데 7월 1일 날 제가 배정을 받아서 MGH에 갔는데 그게 7월부터 미국이 레전트가 새 학년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주원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좋으신 한국 교포분은 졸업을 하고 나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막 뉴욕에서 첫 1년 차로 혈액종양내과 펠로가 된 분하고 이제 같이 페어가 돼가지고 실습을 시작을 했는데 이주원 선생님이 경험하신 거랑 정말 다른 정말 눈뜨고 볼 수 없게 제가 너무 적응을 못 해가지고 특히 그 펠로가 4학년 미국 학생이라고 하면은 내과 기본은 다 끝내고 이제 서바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는 과에 들기 때문에 거의 인턴 수준의 퍼포먼스 보이거든요 미국 애들은. 근데 그걸 기대하고 이제 그 사람들 뉴욕에서 온 사람이라 병원도 잘 모르고 첫 달이니까 정신이 없으니까 저한테 환자를 막 맡기고 자기는 제 환자 아예 파악도 안 하고 자기 것만 보고 그랬는데 회진 돌 때 제가 전혀 환자 파악도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첫 달은 굉장한 절망이 절반. 근데 저는 적응을 하나도 못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는 이 사람들이 프랙티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많은 감명을 받은 면이 있었어요. 이렇게 학생 교육을 하고 이렇게 레전트 교육을 하는구나. 그래서 막 자원에서 막 다 밤당직도 같이 쓰고 그러니까 머리가 안 되니까 몸으로 막 열심히 때우는 그런 노력을 했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제 실습이 끝날 때 그 추천장을 꼭 받아야 된다. 그래야 나중에 네가 미국에 올 때 도움이 된다 그래서 추천장을 써달라고 네 분한테 부탁을 했는데 진짜 한 분도 안 써주셨던 그런 굉장히 가슴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달 하고 한국에 와서 굉장히 의기소침하게 지내다가 근데 한번 진짜 다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지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소화기내과를 지원을 했는데 혈액종양내과를 이미 한번 갔다 와서 혈액종양내과는 내가 할 수가 없거든. 너무 막 그 루키미아랑 그때 또 저기 혈액암 파트여가지고 정말 근데 소화기내과로 가니까 모든 게 훨씬 편하더라고요. 일단 그 제가 나중에 소화기내과 의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그 많은 경우에 환자를 보고 나서 교수님이 그래서 너의 플랜은 어떻게 되니? 그러면 아무래도 내일 내시경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엑설런트한
대답을 했다고 막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서 많이 뭐랄까 자신감을 얻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때 만난 펠로들 두 명이 한 사람은 3년차 펠로, 한 사람은 1년차 펠로인데 굉장히 하여튼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역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미리 연습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훨씬 뭐랄까 이 미국에 대해서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공보위를 지원을 하고 인턴을 하지 않고 바로 공보위를 지원해서 거기서 이제 3년 동안 공중보건회사로 일하면서 매치를 준비를 해서 결국 미국에 왔습니다. 그 얘기도 길지만 하여튼 그렇게 왔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궁금하실 거는 이게 미국에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사실 많은 부분을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오늘 대화의 강의의 스코프는 아니고 또 장차 많은 분들이 하시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좀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오늘은 저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래서 결국 그렇게 해서 레넌트 다 끝나고 펠로우 다 끝나고 이제 아카데믹 피지션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카데믹 피지션으로서의 삶은 미국이 어떠냐 이제 이런 거를 얘기를 할 건데 일단 제가 일하는 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University of Maryland School of Medicine은 1907년에 세워졌다고 해요. 그리고 이 메디컬 스쿨이 미국의 퍼블릭 메디컬 스쿨 중에서는 제일 처음으로 세워진 의대고요. 프라이빗은 그 전에 4개인가 먼저 세워졌더라고요. 그 근처에다 세워졌는데 뭐 제일 먼저 된 데가 어디더라? 근데 하여튼 뭐 브라운하고 유펜하고 그런 사립 명문들이 처음에 4개인가 생겼고요. 그 다음에 메릴랜드가 첫 퍼블릭 스쿨로 생겼습니다. 메릴랜드 의대와 치대가 사실 나름 이 의대와 치대 역사의 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치과대학이라는 걸 처음 만든 게 유니버시티 메릴랜드라서 사실 학교 앞에 치과대학에 대한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치과대학을 처음으로 만든 데가 여기고 그리고 의사를 수련하는 레전트 프로그램을 처음 만든 데가 유니버시티 메릴랜드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가 깊습니다. 그리고 다비드 홀이라고 학교 앞에 아까 사진 제가 잠깐 돌아가서 보면 여기 이게 저희 병원 전경인데 보면 이게 이제 메디컬 센터고요. 메디컬 센터 옆에 보면 여기 이렇게 기둥이 있는 여기가 다비드 홀인데 여기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가 깊은 건물이라고 합니다. 이게 의과대학 교육만을 위해서 처음으로 지어진 빌딩이라고 해요. 그런 교육만을 위해서 건물을 보통 하는 그런 일을 1812년에 처음으로 의과대학 건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현재는 풀타임 패컬티가 1272명이라고 하고요. 학생 대 패컬티 비율은 2대1입니다. 학생은 한 600명 정도 되고요. US News World Report 랭킹이 과연 얼마나 신빙성이 있냐 이런 논란은 많지만 올해도 또 어김없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보면 페이션 케어 쪽에서는 12th 정도 했고 리서치는 34th 정도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프랙티스는 그래서 이제 열심히 미국에 매치를 해서 수련을 열심히 하고 또 그 다음에 펠로십을 가던 안 가던 이제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면 옵션이 한 3가지 정도로 열립니다. private physician으로 일할 수가 있고요. private practice에 취직하는 거죠. 아니면 아카데믹에 남거나 저같이 아니면 hospital base에 이제 취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차이가 뭐냐? 그거를 이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자면 한국은 이제 졸업하고서 개원을 할 때 보통 이제 공동으로 개원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많은 경우에 단독 개원을 하고 공동으로 개원을 해도 이게 보통 이 클리닉 중심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친구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성형외과도 그렇게 개원한 친구들도 있고 선후배와 같이 또 개인이 개원한 적도 있고 뭐 하여튼 근데 미국은 프라이빗 프랙티스가 보통 그룹으로 프랙티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소화기내과 같은 경우를 보면 각 지역에 이제 보통 5명에서 한 20명 정도 그리고 메가 프랙티스 같은 경우 80명, 100명씩 되는 그룹들도 있어요. 그럼 그런 그룹에 취직을 하면
이제 처음에는 그 그룹에 hired가 돼서 이제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이제 결국 그렇게 해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일하고 그 본인이 그 private practice가 마음에 든다거나 들고 그 다음에 private practice에서도 야 내가 마음에 든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그 파트너로 승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파트너가 되면 이제 hired 포지션이 아니고 이제는 co-owner처럼 돼가지고 이 오버헤드를 같이 공유를 하고 그래서 같은 그 프랙티스에서 고용하는 간호사라든지 택이라든지 무슨 사무직원 그리고 뭐 기계 리스 비용 이런 거 같이 부담을 하고 그 대신 이제 프랙티스 생기는 수익을 또 이렇게 배분을 오너답게 이제 이익이 더 생기면 더 가져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배분을 하는 게 프라이빗 프랙티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한국 같은 경우 이제 외과로 졸업을 해서 개원을 하면 사실 개인이 단독 개원을 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런데 여기는 보통 어떤 식으로 하냐면 소화기내과도 그룹으로 이제 개업을 한 다음에 병원하고 로컬 하스피털하고 계약을 맺어요. 그러면은 그 로컬 하스피털 동네 병원들은 자기 의사를 하여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서브스크립션 하여를 안 하거든요. 안 하고 뭐 응급실 커버는 주말에 얼마, 주중엔 얼마 이렇게 계약을 해요. 그래서 그 병원의 응급실에 환자가 오면 그 프랙티스에서 보도록 독점권 같은 걸 주면서 이제 돈을 주고 그 프랙티스는 이제 그런 오버나잇이나 이 주말 커버리지를 하면서 또 자기 환자 빌드업을 하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응급 수술 같은 걸 하면 그 병원 내 퍼실리티 이용하게 되거든요. 병원 내 엔도스코피 센터라든지 그러면 거기에서 퍼실리티 피를 또 병원에서는 벌고 의사는 또 그 퍼실리티 피를 내고 이제 이러면서 서로 약간 윈윈인 상황으로 프랙티스를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과나 이런 개업을 해도 외과 그룹 프랙티스가 그런 식으로 로컬 병원들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수술방 같은 것도 본인들이 운영을 안 해도 되고 그렇게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수술도 하고 예, 그런 식으로 스페셜티를 하고 서전이나 이런 저희 같이 프로시저 하는 과들도 나가서 얼마든지 프로시저를 하면서 프랙티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병원 하나만 계약하는 게 아니라 큰 그룹 프랙티스 같은 경우 여러 군데 계약하기도 하고 또 어떤 큰 사립병원 같은 경우는 가보면은 여러 GI 프랙티스랑 계약을 해서 또 그 안에서 프랙티스끼리 경쟁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이노바 페어팩스에서 그 저기 조지 워싱턴 펠로는 병원을 여러 군데 로테이션 하는데 이노바 페어팩스도 3년 주도 좀 돌거든요. 거기 가보면 저희가 어플리 됐던 그 프랙티스 제일 컸는데 그거 말고 다른 프랙티스가 두 개인가 더 있어가지고 뭐 산부인과에서 무슨 환자가 있는데 자기네 컨설트 좀 받아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약간 컨설트가 말이 좀 안 돼가지고 제가 펠로인데 좀 이거는 조금 GI 문제가 아닌 것 같다는 식으로 얘기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야 니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 다른 프랙티스 부를 텐데 그러지 말고 와서 봐라. 안 그러면 나는 딴 사람 부를 거야. 이렇게 되니까 가서 당장 가서 보겠다. 뭐 이렇게 되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게 private practice고 그다음에 hospital based는 이제 이것도 역시 형태가 너무 다양해서 이제 하나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사가 병원에 소속이 되는 수가 있어요. 이게 과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많은 경우에 이제 일반적으로 아시다시피 하스피리스트가 하스피tal에 하여된 피션들이 많거든요. 하스피리스트도 그룹 프랙티스를 개원해서 계약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많은 하스피리스트는 병원에 하여된 사람들도 많고 그리고 또 카이저라든지 아니면 UPMC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데는 아예 인슈런스 컴퍼니가 병원을 오wn하고 그 병원에서 약사, 의사 뭐 모든 사람을 다 하여해서 하는 시스템도 있어요. 이제 이런 데는 직장인으로서 취직해서 이제 베네핏이랑 다 병원에서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있는 아카데믹 세팅 같은 경우도 하슬 베이스랑 비슷한데 이제 이것도 역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하야가 됩니다. 사실 사립대학이냐 저기 스테이트 스쿨이냐에 따라서 펀딩 소스가 좀 다르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이거 발표 강의 준비하려고 봤는데 미국의 지금 한 지난 20년, 10년 정도의 그 아카데믹 프랙티스가 얼마나 이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상 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면서 개런티된 그 셀러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줄여가는지 그런 통계 같은 논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같은 경우는 아카데믹 프랙티스는 막 테뉴어 막 이렇게 많이 주고 클리니컬 패컬티는 사실 테뉴어가
그래도 꽤 많았더라고 옛날에. 근데 어쨌든 뭐 그러고 막 샐러리 보장돼 있고 막 연구에 집중할 수 있고 약간 이랬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게 굉장히 그 이따 자세히 또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이 환자를 보는데 굉장한 이 방점이 찍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데믹 프랙티스인데 펀딩 소스가 저는 25%는 VA 하스피탈에서 나고요. 그러면 Federal Government 병원이 저희는 또 저희 대학병원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하여튼 같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4분의 1이 나오고 제 월급의 한 절반 정도는 스테이트에서 나오고 나머지 25%는 또 스쿨 오브 메디슨에서 나오고 약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아카데믹 패실리티는 그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아카데믹 피지션으로서 그 이게 세 가지 미션이 있다고 해요. 아카데믹 프랙티스는 그래서 세 가지 미션이 뭐냐 excellent patient care 환자를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educating trainees 그리고 레전트나 학생 그리고 펠로들을 잘 교육하는 데 또 다른 미션이 있고 그 다음에 advancing research 연구를 많이 해서 이제 의학을 발전시키는 그런 미션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다시피 이 프로덕션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와서 이 많은 아카데믹 피지션들이 사실 80%, 80-20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60-40도 있고 클리니컬이 20%인 사람들도 있긴 한데 많은 경우에 특히 클리니컬 아카데믹 피지션들은 80-20라서 80 동안 이제 페이션 케어를 하게 돼 있고 나머지 20% 동안 everything else, including research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everything else 20%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publication, 논문 출판해야 되고 talks, 이 강의를 이런 그랜드 라운드 같은 거 병원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다른 병원에 초청받아서 강의하고 이런 것들을 다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런 게 많이 할수록 좋아요. 국제적인 학회나 국제적인 데 초청받아서 하면 더 좋고 그리고 innovation, education, research 이런 걸 다 이제 나머지 everything else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리서치는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 미션을 좀 간단하게 가서 그러면 아카데믹 피지션으로 이 세 가지 중에 리서치 이제 어떤 식으로 하냐. 이제 이것도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고 사실 지역별로 너무 다르고 병원별로도 워낙 요구사항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가 사실 일반화할 수 있는 얘기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정된 경험으로 제가 경험한 병원들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게 제가 경험했을 때 맞는 얘기인데 아카데믹 피지션스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리서치 오리엔티드 된 사람들이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보통 MD, PhD인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이제 리서치가 훨씬 주가 되고 클리니컬 그 액티비티는 한 20% 정도로 하고 그런 분들은 보면은 이제 펀딩 소스를 NIH 그랜트 같은 것도 받고 이제 자기 랩을 운영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샐러리가 병원에서 학교에서 어느 정도 보장이 되고 하니 그것도 학교마다 다르지만 이제 그랜트를 따고 이제 이렇게 주로 하는 거고 클리니컬 패컬티는 반대로 그런 이 리서치 랩 같은 거가 있다기보다는 트랜슬레이셔널 리서치나 클리니컬 리서치는 주로 이제 환자를 보면서 얻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든지 클리니컬 트라이얼 같은 거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약을 쓰고 비교를 해보고 이약이 좋고 그 플라시보로 비교하는 랜덤하이즈 컨트롤 스터디라든지 저희같이 프로시하는 사람들은 샘 프로시저 같은 거랑 같이 컴바인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해서 이제 리서치를 하게 되고 아니 퍼스펙티브로 IRB를 서미션해서 스터디 제안을 짜서 이제 비교를 하면서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레트로스펙트로 했던 연구를 이제 데이터를 베이스를 분석해 볼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서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저는 이제 프로스펙티브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가 한 7개 정도 되는데 이제 큰 거부터 작은 것까지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큰 덩어리들은 이제 프로스펙티브로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면서 이제 차이를 비교하고 최근에 이제 지금 서미션 해가지고 지금 마이너 리비전으로 막 억셉트 된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였냐면
뭐 ERCP를 할 때 뭐 이제 컨트롤 그룹을 둬가지고 이제 저희가 뭐 하여튼 방식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뭐 long wire, short wire, 그리고 펠로우가 트레이니가 인볼브 됐을 때 우리가 그 플로로스코피 페달을 누가 작동하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를 두고 차이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거 그런 걸 해서 이제 랜더마이즈 컨트롤 스터디 같은 거 하는 것도 있고, 이제 저는 또 내시경으로 수술하는 쪽으로 지금 서브스페셜티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데이터, 내가 지금 내시경으로 뭐 암을 띄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는 피가 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되는데 내시경으로 꼬매는 거를 했으면 지금까지 이게 훨씬 결과가 좋다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액티브하게 리서치를 열심히 하고 있기도 하지만 이 또 GI에 오려는 사람들은 또 GI 쪽에 와서 리서치를 미리 많이 하려는 의사와 의지가 있어요. 그래야 또 그게 결과가 도움이 돼서 나중에 이제 자기가 펠로십 지원할 때 도움이 되고, 또 펠로들은 펠로 하는 도중에도 리서치 많이 해야 나중에 아카데믹 커리어를 하거나 그럴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 진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막 리서치를 하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은 너무 많은데 오히려 프로젝트가 없어가지고 지금 대기하고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사실 그런 거는 미국에서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또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엑설런트하게 이 리서치 아이디어를 던져주면은 막 되게 프로액티브하게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리서치를 하고 있습니다. 꼭 항상 재밌는 건 아닌데 재밌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최근에 매니스크립트 하나는 네 번째 리젝션을 받다 마지막에 하나 메이저 리비전, 정말 그런 거 진짜 계속 그렇게 리젝트 하다 보면은 좀 우울할 때도 있죠. 그 티칭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이게 사실 제 티칭 포트폴리오, 제 이번에 프로모션에 관련돼서 티칭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분을 이제 제가 복사하고 좀 요약을 해서 붙인 건데, 크게는 이제 제가 티칭에 관련된 부분은 메디컬 스튜던트 티칭하고 레지던트 펠로우 티칭이거든요. 근데 메디컬 스튜던트 티칭은 사실상 1년에 강의실에서 하는 거는 한 2달 정도밖에 안 돼요. 학생들이 그 정도밖에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최소한 소화기내과에 대해서는 그만큼밖에 안 배우고, 그래서 그때만 집중적으로 저희 소화기내과가 저희 병원의 교수가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20명이 나눠서 하니까 일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GI 1학년, 3학년들 GI Functional Systems하고 Pathophysiology and Therapeutics를 이제 의대생들한테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주로 이제 티칭에 사실 관련된 거는 이제 레지던트와 펠로우 티칭입니다. 근데 이제 레지던트란 티칭은 주로 저희가 클리닉이나 컨설트 서비스 그리고 이제 프로시저 하면서 가르쳐요. 그리고 어떻게 저희가 가르치냐 하면 일단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오후에 환자를 이제 많이 오버부킹하고 막 그렇게 하면 9명 정도 예약을 해놓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보통 한 절반 정도, 4명, 5명 정도를 펠로우가 따로 들어가서 봐요. 저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15분 간격으로 환자를 넣어놓는다든지 뭐 30분 간격으로 했을 때 펠로우는 저 방 가고 저는 이 방 가고, 그러면은 환자를 펠로우가 들어가서 보고 뭐 문진을 하고 히스토리 테이킹을 하고 나와서 이제 저는 다른 환자 보고 나와서 이제 따로 오피스 같은 데서 만나가지고 펠로우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이러이러한 환자가 왔는데 이러이러한 증상으로 왔고 내가 저기 뭐 청진하고 문진하고 해보니까 이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럴 때 그러면 너 생각에는 이 다음 단계가 뭐라고 생각하냐? 왜 그렇게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토론하면서 이제 티칭을 해요. 그래서 뭐 펠로가 처음에 이제 특히 막 왔을 때는 GI에서 잘 모르니까 이 differential diagnosis라든지 이렇게 배가 아프다고 했을 때 생각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넓히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다 같이 그러고 환자한테 들어가서 이제 환자를 제가 다시 보고 다시 정진하고 문진하고 그러면서 이제 환자한테 얘기를 잘 하고 이제 또 환자랑 들어가서 얘기해 보면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있거든요. 환자가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얘기를 하고 나와서 그런 식으로 하고, 프로시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GI 펠로우 같은 경우는 모든 프로시저를 어텐딩하고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차부터 3년차 때까지 펠로우가 같이 저랑 스크럽하고, 주로 펠로우가 프라이머리 프로시저리스트가 돼서 시술을 하고 이제 저는 옆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때 이제 같이 도와주거나 정말 어려우면 제가 받아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원투원으로 가르치는 게 티칭입니다. 컨설트 서비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인페이션트 컨설트 할 때 아까 클리닉에서처럼 클리닉에 들어가서 환자를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병원의 그 저기 뭐 환자 병실에서 같이 돌면서 이제 비슷하게 하는 거죠. 들어갔다 펠로가 미리 가서 보고 오면 같이 가서 이제 맞는지 보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페이션 케어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방금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보통 클리닉은 저 같은 경우는 30분에 한 명씩 정도 잡거든요. 그리고 오후에 보통 7명에서 8명 정도 잡고 근데 이게 한국은 사실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제가 한국에 사실 그때 뭐 옛날 학생 때도 그랬지만 막 오후에 70명씩 보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게 미국은 30분에 한 명씩 보니까 사실 되게 널널할 것 같은데 실제로 환자를 봐보면 미국은 한국보다 다큐멘트 해야 되는 일도 훨씬 많고 아 하여튼 그런 다양한 게 있어서 사실 이 오후에 7명 8명 보면 굉장히 바쁘다고 할 수 있어요. 써야 될 것도 많고 파악해야 될 것도 많고 연락해야 될 때도 많고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좀 이따가 간단하게 환자를 이렇게 클리닉에서 봤을 때 어떤 식으로 비를 청구하고 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할 텐데 어쨌든 30분 정도 보통 보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시저 같은 경우도 이제 내시경은 하루에 뭐 많이 하면 8개, 9개. 코비드 전에는 그 정도로 했었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제 턴오버 시간이 길어지고 한 케이스 끝나면 다음 케이스 시작할 때까지 막 기다려야 되는 시간 같은 게 생겨서 이제는 좀 줄었어요. 근데 이것도 한국은 정말 제가 그때 아산병원 가서 깜짝 놀라서 한번 아산병원에 한 6주 동안 가서 제가 뭘 배울 게 있었는데 한국 선생님들이 ERCP를 하루에 막 29개씩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건 진짜 대단한 효율을 보이고 계시는구나. 한국은 정말 효율적에 있어서는 정말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프로시저를 할 때 이 프로시저 하는 사람이 교수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조용한 음악만 틀어놓고 손만 이렇게 딱 하면 손에 다음 내시경 대우 도구를 탁탁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 저 열비라고 막 이렇게 커더리 하는 기계가 있거든요. 그 셋업도 다 테크니션이 알아서 그 프로시저를 다 이해를 하니까 다 그걸 바꿔주고 그리고 모든 케이스가 시작하기 전에 모든 게 준비가 딱 돼 있고 다음 환자가 나가면서 그 다음 환자가 거의 들어오는 식으로 그렇게 막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게 그런데 미국은 그 아산병에서 친해진 저기 송 교수님이 저희 그 이 동네 이제 연수를 1년 오셨을 때 저희 병원에 한번 견학 저한테 놀러 오셨는데 저 프로시저 하시는 거 보고 정말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케이스 시작하기 전에 택을 찾는 게 일이에요. 일단 택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고 많은 경우에 택이 방 안에 그 프로시저 방에 잘 없고 어디 딴 데가 수다 떨고 있고 그럼 가서 택한테 다음 케이스는 뭐니까 뭐뭐를 준비를 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준비를 하는 물품을 너무 많이 얘기를 못해요. 많이 하면 준비를 안 해놓기 때문에 한두 개만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바구니를 들고 뒤에 그 물품 준비실에 가서 막 물품을 바구니에 담고 그리고 이제 가서 준비를 하고 다음 환자 인페이션 팀을 불러 내려야 되는데 트랜스포테이션이 오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릴 때가 있는데 케이스가 막 밀리기 시작하고 그러면 마취과에서 계속 눈치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저랑 펠로랑 막 뛰어 올라가 가지고 둘이서 환자를 침대를 밀고 막 내려와서 이제 막 들어가서 마취과한테 왔으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러고 이제 방에 막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준비를 다 하고 시작하려면 또 택이 없어요. 아니 아까 그때 어디 갔어? 그러면 또 어디 저기 어디 가서 막 간식 먹고 이러면 택 데려와가지고 이제 시작하고 그런 걸 보더니 송 교수님이 저는 미국에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이제 프로시저를 저는 주로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한국하보다 진짜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해슬이 있어요. 많은 그 스트러글이 있는데 또 어떻게 보면은 그 널스랑 텍과의 관계가 굉장히 수평적인 면이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릴렉스가 돼 있고 조금 어떻게 보면 더 해피하게 일하는 그런 문화가 돼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누가 누구를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화를 낼 수 있는 그런 전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최대한 웃으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병원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그 효율은 많이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 페이션 케어를 할 때 요새 또 이제 한국 뉴스를 보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미국은 환자의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돈을 청구하는 대상이 병원이 보험회사에 청구를 하고요. 보험회사에서 그걸 어그리를 해야 되는데 보험회사에서 그 청구를 어그리를 안 하면 환자한테 큰 비리 날라가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의사가 환자한테 청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상 제가 아카데미에 있어서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 그 일반 프라이빗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보험회사에서 안 내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환자 입장에서 같이 싸울 수가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환자가 내가 이거 보험 커버리지가 안 됐다 그러면 기다려봐.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은 보험회사한테 연락을 해볼게.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그것도 일이지만 어쨌든 이거 뭔가 환자와 라포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이제 미국이 병원마다 역시 다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약간 새로운 시술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래서 미국 보험 이런 리스트에 없는 프로시저 같은 걸 하거든요. 식도 막 이렇게 근육 자르고 이런 걸 하는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보험회사에서 하나도 안 내주겠다고 그러면은 막 환자한테 비리 막 16,000불이 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환자가 그거를 보험회사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서 내라 그래도 보험회사에서 이건 엑스페리먼트란 트리먼트를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러면 이제 환자가 그 큰 비를 받는 건데 그럴 때 제가 사실 병원 측에 연락을 해서 그 다음엔 야 이거 환자가 이렇게 많이 비를 받았는데 사실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병원에서 그 비를 아예 탕감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 환자 그렇게 해서 그 비를 아예 100% 상감해 준 적도 있거든요.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환자 케어를 할 때 여러 가지 챌린지가 있고 여기도 되게 어려운 환자도 있고 괜찮은 환자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환자는 이제 어쨌든 이 환자와 같은 편에 있어서 일을 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빌딩은 어떻게 하냐 이제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E&M 코드라 그래가지고 미국 의사들이 이제 다 아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보통 외래에서 환자를 처음 봤을 때 보는 일종의 수가 같은 거예요. 이게 CMS에서 나라에서 이제 정하기도 하고 인슈런스 컴퍼니 연합체에서 정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코드가 메디케어 나라에서 하는 보험과 사보험이 코드가 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일단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거는 사보험에 대해 사보험 코드거든요. 근데 환자를 내가 오피스에서 초진일 때 레벨이 1부터 5가 있어요. 그래서 그 레벨 1으로 환자를 보면 이제 RVU가 0.48, RVU라는 그 단위가 있거든요. 그게 의사가 환자를 청구할 때 이제 돈으로 연결되는 일종의 단위인데 그게 44불 정도가 되고 똑같은 한 명의 환자를 레벨 5 환자를 보게 되면 이게 RVU가 3.17이 돼서 이 빌링하는 돈이 208불이 돼요. 거의 5배 차이가 나거든요. 한 사람, 똑같은 한 사람을 보는데. 근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환자를 오후에 30분씩 볼 때, 저 같은 경우 이제 복잡 환자들을 많이 보고 그러니까 보통 레벨 4, 5로 해서 막 8명, 9명씩 보고 그렇게 돼요.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게 RVU가, 클리닉은 그렇게 계산이 되고, 이게 이제 프로시저 RVU인데, 이것도 역시 여러 프로시저 중에 한 가지 섹션만 가져왔는데, ERCP를 하면 이제 담도에 들어가서 뭐 돌 꺼내고 암 있을 때 뭐 스텐트 넣고 그런 것들인데, RVU가 보통 work RVU 이게 이제 의사에 관련된 것들이 보통 한 5에서 9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facility fee가 따로 있고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병원에서 했을 때 의사한테 오는 fee가 대략 뭐 ERCP에 뭐 350불 근데 이제 하스피탈에 내야 되는 facility fee가 환자들이 2,800불 막 이렇게 돼요. 그래서 사실 한 프로시저 하고 나면은 이 facility fee랑 닥터 프로페셔널 fee만 합쳐도 이게 한 3,200불, 3,300불이 되는데 근데 거기에 또 마취과 피는 따로 가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돼서 환자들이 이런 프로시저 했을 때 실제로 빌링 되는 게 막 5,000불 막 이러죠. 하여튼 근데 환자가 실제로 보험이 있을 경우에는 내는 돈이 5,000불은 아니에요.
보험회사에서 이제 내주고 환자는 자기 1년에 그 내야 되는 그 캡이 있어요. 뭐 보험회사마다 다른데 그만큼만 내면 그 다음부터는 사실 공짜로 보통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얘기가 길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어떤 네, 그 챗 룸에 네, 빌링 때문에 네, 컴플레인 하는 환자들이 많아서 혹시 뭐 일이 그것 때문에 힘들진 않은지 누가 요 네. 근데 사실 빌링 때문에 저한테 컴플레인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이게 병원의 빌링에 관련된 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환자가 내가 똑같이 뭐 내시경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 이게 어프로브가 안 났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이 오는 게 아니고 병원에 연락을 하면 그 빌링 디파트먼트가 자동으로 그런 걸 어필을 하는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한 두 번까지는 자동으로 병원에서 해줍니다. 그렇게 했는데 안 되거나 그럴 때 아니면 그런 어필하는 과정에서 보험회사에서 그런 걸 어필하는 부서한테 야 이러이러한 어디셔널 도큐멘트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오면 그거를 제가 이제 자료를 준비해서 그 빌링을 전문으로 해주는 그런 우리 병원의 부서한테 보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취합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환자의 직접적인 어떤 빌링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쓰고 그런 일은 저는 거의 없어요. 근데 역시 사람마다 이건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있는 프랙티스는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어떤 보험을 많이 갖고 있냐도 또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메릴랜드 같은 경우는 이게 스테이트 병원이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메디케어, 메디케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사실상 이런 디스퓨트가 좀 더 적습니다.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는 의외로 좀 더 이 기본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수가는 사립병원보다 더 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더 골치 아프게 굴지를 않아요. 보통 사립 인슈런스들이 더 골치 아프게 하거든요. 위에는 한술 더 떠서 제가 그 포엠이라는 프로시저를 하는데 식도를 이렇게 자르는데 그게 아직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어떤 수가가 결정이 안 돼 있는 프로시저거든요. 아직도 이제 막 될락말락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병원에서 그냥 정했어요. 3,000불을 청구를 하자. 프로시저로. 그렇게 해서 청구를 해보면 VA는 3,000불을 줘요. 청구하는 대로 또박또박 진짜 한 2주 후에 딱딱 들어오는데 프라이빗 인슈런스는 뭐 300불 줄 때도 있고 1,500불 줄 때도 있고 그것도 회사마다 다르기도 하고 안 주는 데도 있고 그리고 어떤 이거는 의사 프로페셔널 피 얘기라 환자한테 청구되는 돈은 아니고요. 하여튼 기준이 이게 희한해요. 또 같은 보험회사에서도 쫙 데이터를 내보면 같은 회사도 저한테 똑같은 프로시저를 어떨 땐 많이 주고 어떨 땐 안 주고 어떨 땐 거부하고 난리도 아니에요. 하여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빌링만 해도 사실 진짜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아예 정말 큰 병원에 코딩 빌링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카데믹 이 RVU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그래서 뭐 클리닉에서 환자 한 명 보면 RVU가 뭐 2에서 3 그리고 뭐 풀시라면 6에서 8 이러면은 이제 이게 모여서 한 달 RVU가 나오고 이제 1년 RVU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보통 내가 1년에 돈을 얼마나 벌었나를 이 RVU로 간단하게 계산을 해요. 근데 RVU 타겟이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아카데믹도 요새 자꾸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저희 병원은 아직 RVU 타겟은 없는데 그래도 전국 그 아카데믹 의사들 평균 RVU 데이터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 데이터에 보다 막 25% 미만으로 가면은 과장님이 따로 호출을 하시죠. 이게 그런 아카데미 어텐딩들 따로 만나가지고 프로덕션에 대해서 엔커리지를 하게 되죠. 근데 뭐 지금 근데 사실 그 논문을 봐도 이 미국이 제가 이번에 저희 펠로 중에 한 명이 유니버스 유타에 취직을 했는데 인터뷰할 때까지만 해도 그 셀러리 그 스케일이 뭐 어느 정도라고 듣고 갔는데 그게 인터뷰를 하고 실제 일을 할 때까지 한 8개월 갭이 있었는데 일을 시작할 때 돼 보니까 RVU 베이스드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면 원래는 월급을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정해져 있거든요. 1년에 얼마. 그러면 제가 얼마나 RV를 했든지 간에 저는 빠지도 더 들어오지도 않아요. 원래 그렇게 계약을 하고 그 친구도 갔는데 그게 이제는 베이스 샐러리를 낮추고 그래서 RV를 하나도 못했을 때는 베이스가 전체 샐러리에 얼마로 줄었대더라. 뭐 한 40%로 줄었나 그래요. 그래서 확 줄었는데 그 대신 거기에서 RVU를 평소만큼만 했을 때 실제로 버는 돈이 더 올라가게 스케일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버리지로 일을 할 경우에는 월급이 오르고
에버리지보다 일 안 했던 사람들은 월급이 내려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엔커리지하는 시스템이 자꾸 생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유니버시티 유타 같은 경우 소화기내과 교수들 보면 20% 월급이 줄었고 80% 월급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좋아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가 닥치면서 그 IB 베이스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환자를 못 보게 돼가지고 모두가 다 월급이 다 깎기 전부 다 40%로 내려가게 돼서 그것 때문에 막 회의하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 그래서 저의 하루를 이제 보면 그리고 제가 병원에서 맡고 있는 역할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을 일하는데 월요일 같은 경우는 저의 20% everything else day입니다. 그래서 admin day인데 그날 무슨 뭐 리서치도 하고 밀린 환자 전화도 하고 패서지 리포트도 쓰고 뭐 리렉션 된 매뉴스크립트 새로 저널도 찾고 뭐 펠로우랑 상담도 하고 그리고 이날 회의가 되게 많아요. 뭐 저희가 지금 제가 그 디렉터로 있는 미타운에 간호사가 많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CNO 그 간호사 부장님하고 계속 미팅을 하고 있고 간호사를 채용을 해야 되니까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수요일마다는 그리고 3시에는 뭐 엔도스코피 택배라고 그 어떻게 에피션시를 올릴 수 있는지 그런 미팅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요. 화요일 날은 제 유니버시티 엔도스코피 서저리 데이거든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하는 날, 이날 뭐 식도도 자르고 암도 띄고 이런 거 하는 되게 인텐스한 날이고 수요일 날은 그 옆 병원에 있는 브릿지를 타고 넘어가서 이제 군인병원에서 거기에 있는 컨설트를 해결하고 이제 거기서 월급 나오니까 거기서 이제 환자들 군인병원 환자들을 보고 목요일 날은 제가 이 미드타운 캠퍼스 저희 병원이 그 한 1마일 북쪽에 있는 작은 병원을 사서 지금 저희의 미드타운 캠퍼스로 하고 이 다운타운 미드타운 캠퍼스를 하나로 합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클리니컬 프로시저를 하고 그리고 금요일 날은 다시 다운타운에 와서 어드밴스 프로시저 이제 이날은 주로 엔도스코피 뭐 ERCP, EUS 뭐 이런 것들 하고 다른 병원에서 이제 라운드 팁이라 해서 다른 병원에 이런 서브셜티 의사 없는 데들은 앰뷸런스로 환자들이 와서 저희한테 프로시저를 받고 다시 갑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카데믹 피지션으로서 이 티칭하고 리서치하고 그리고 파이션 케어 하는 거 외에 이제 따로 그 롤들이 이제 아카데미에 있으면 주어지게 되는데 제가 지금 맡은 일은 한 3가지가 돼요. 그래서 하나는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라 그래서 이 코딩하고 빌링을 우리가 잘 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거를 사실 이 빌링 아까 잠깐 표를 보여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레벨 5가 되느냐, 어떻게 해야 레벨 3냐, 이거를 모르는 어텐딩도 수두룩해요. 그래서 그거를 교육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저도 교육을 받고 이게 계속 바뀌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레벨 4, 5를 할 수 있는지 사실 강의 제목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appropriate하게 빌링을 할 수 있는지를 강의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 미드타운 캠퍼스에 그 디비전 헤드를 맡고 있는데 그 병원 디비전 헤드를 사실 제가 되게 주니어인데 처음에 맡았는데 사실상 그 병원에 일도 많고 너무 일이 문제가 많아가지고 아무나 안 한다 해서 제가 시작을 했는데 그 지금 거기서 일한 지 이제 헤드를 일한 지 4년, 5년 차 됐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병원의 운영에 관련돼서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는데 이게 인앤아웃을 배우게 되고 이 병원의 이 그런 뭐랄까 그런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제가 잠깐 클리니컬 포트폴리오를 보이면 이게 저희 프로모션 할 때 제가 이번에 작성한 리포트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 컬렉션을 보면 제가 이 컴플라이언스 오피서로 일하면서 어떻게 병원에 이 우리 RVU 전체 디파트먼트를 올렸는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원래 이렇게 볼륨이 낮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볼륨을 늘렸다든지 이런 것들이 나름 프로모션 할 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GI 프로시저도 원래 이랬는데 점점 늘렸고 이 2020년은 이제 코비드 때문에 확 떨어졌는데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코딩 같은 거거든요. 처음에 제가 코딩 어플라이언스 하고 했을 때만 해도 저희가 병원이 빌링을 주로 레벨 3, 4를 주로 하고 레벨 5는 거의 빌링을 안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 끊임없는 교육과 이 렉처를 통해서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레벨 5를 제일 많이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코로나는 저희가 이 직접 대면으로 환자 잘 안 보고 그러면서 그냥 메이저 파트를 못하기 때문에 확 떨어지긴 했는데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 세네더는 뭐냐면 이거는 또 의사들이 협의체를 구성해가지고 이 유니버설 메릴랜드 벌티모어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 의과대학도 여기 있지만 여기 뭐 법대도 있고 사회대도 있고 간호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각 단과대에서 교수들이 상원의원을 뽑아가지고 2년제 임기를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모여서 뭐 우리 학교의 치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저희가 이제 볼티모어에 있다 보니까 치안이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저희 뭐 하여튼 많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고 뭐 사실 이번에 Black Lives Matter 이런 지금 굉장히 큰 미국의 하나의 큰 움직임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서포트를 할 것인가 이런 걸 또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면 미국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미국에서 아카데믹 피지션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이제 지금 대략 제가 여러분께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 최대한 이제 그냥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했는데 제 생각의 장점은 제가 의사로서 일할 때 전문가로서의 판단을 존중하는 사회에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아요. 그래서 환자도 참 저희 환자군이 근데 또 역시 이것도 병원마다 환자군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희 바로 옆에 있는 합킨스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훨씬 더 까다롭다는 소문이 있어요. 저희는 환자들이 훨씬 이렇게 메디케어가 많아서 그런지 하여튼 굉장히 이 의사로서의 판단을 존중하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런 느낌을 항상 받고 사는 게 그리고 제가 어떤 프로페셔널로서 결정을 내렸을 때 그걸 무슨 뭐 삭감을 걱정하는데 저는 사실 그런 일을 제가 프로시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그런 일에 대한 고민을 안 하고 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주어진 미션이 많긴 한데 Education, Research and Patient Care 외에는 특히 따로 고민하는 게 없고 그리고 뭐 아무리 바빠도 보통 8 to 5로 일하게 되고 5시면 보통 일이 끝나면 5시 반 정말 바쁜 날은 6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주말에도 일을 안 하고 주말에는 이제 저희가 20명이 나눠서 커버지를 하니까 1년에 한 3주 정도 주말에 일하거든요. 그래서 퀄리티 라이프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족과 시간을 굉장히 많이 보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가족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같이 보고 저희는 아이가 셋인데 지금 3살, 5살, 8살인데 그게 저는 굉장히 뭔가 제가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학교에서 스트레스도 한국보다 덜 받으니까 맨날 놀면서 신나게 지내죠. 여기 와서 깜짝 놀란 게 고등학생들이 학교가 2시인가 끝나더라고요. 2시인가 3시? 그 다음부터는 고등학생들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놀기도 하고 뭐 열심히 한 애들은 뭐 그때 축구도 하고 뭐 그러긴 하지만 단점은 이 모든 걸 영어로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게 사실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인턴일 때 사실 정말 저기 이 동네에서 같이 일하는 김철 선생님하고도 얘기를 항상 하면 공감하는 얘기인데 저 인턴 첫 3달 정도는 이러다가 언제 얘네가 저보고 아 너는 영어를 못해서 한국을 가야 돼 우리랑 이제 그만 일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해도 아 저는 딱히 변명할 그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항상 하루 종일 땀을 뻘뻘뻘뻘 흘리고 뛰어다니는데 진짜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그런 느낌? 근데 그게 막 그리고 사람들이 막 뒤에서 막 수다 떨다 갑자기 저를 막 레이먼드로 부르고 말을 하는데 저는 집중해서 들어도 이해를 할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누가 뒤에서 저를 레이먼드로 부를 때 제가 전지를 모르니까 사실 그걸 하나도 못 듣고 있으면 되게 루드하게 그걸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여튼 이 영어를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었고 환자한테 전화해야 될 일도 많은데 사람들 앞에서 전화하는 게 너무 창피해가지고 환자가 태어나고 난 빈방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거기 전화기로 전화하고 그랬어요. 그래야지 또 버벅거리는 걸 간호사랑 다 보면 너무 창피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제가 이 수련 받고 아내가 당시 여자친구가 미국에 오겠다 그럴 때 미국에 올 때는만 해도 아 수련을 받고 한국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막연히 왔어요. 근데 와서 살다 보니까 이게 제가 돌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을 와버렸는데 이민을 온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저는 사실 왔었는데 결국 이민을 왔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단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사실 저는 자랐고 31살에 미국에 왔거든요. 그 많았던 추억과 뭐 응답하라 같은 거 보면 막 정말 전해지는 그 추억을 미국 사람들은 알 수가 없거든요. 그 막 학교 앞에서 옛날에 그 먹었던 닭 같은 거
뭐 부대찌개 하여튼 그런 것들. 그리고 가족. 이게 이제 아주 이미디트한 패밀리는 저랑 같이 살고 정말 소중하고 좋은데 가족, 친척, 친구 이런 사람들 전부 한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에 이민을 같이 오셨어요.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가 않아서 부모님을 항상 걸리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단점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저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Q&A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예, 선생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그 챗룸에 왔던 것 중에 잠깐 잊고 지나간 게 그 시술하는 입장에서 새로운 테크닉 적용할 때 비용 때문에 혹시 하고 싶은 프로시저를 못 하거나 이런 제한된 상황이 있었는지 질문을 해주셨네요. 굉장히 좋은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환자한테 비용 부담이 안 가게 병원하고 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 같은 경우에 처음에 이제 ESD라는 거를 미국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저희 병원에서 처음 시작을 하고 포엠도 제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처음에는 환자한테 청구를 아예 안 하는 식으로 병원에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치프한테 얘기를 하고 그 치프가 서전 체어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다 같이 만나가지고 이러이러한 좋은 시술이 한국이랑 일본에서 엄청 발전이 돼 있는데 미국에는 지금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근데 내가 한국 가서 배우면은 우리가 이게 커링 엣지 테크놀로지를 우리 병원에 살 수가 있고 이게 리서치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다운스트림 레비뉴로 우리 thoracic surgeon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사실상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설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말 어프로브 되지 않은 프로시를 할 때 이게 사실 스텝이 간단한 건 아닌데 충분히 협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이제 잘 정확한 계획이 있고 플랜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 저는 병원에서 오히려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국 아산병원에 저 월급을 받은 채로 한국에 가서 일을 안 하면서 계속 6주 동안 그걸 배우고 왔어요. 그래서 배우고 온 다음에도 병원에서 추가로 돈을 이제 더 투자를 해서 유니버시티 펜실베니아의 닥터 그렉 겐스버그라고 되게 유명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 그분이 이제 저 병원에 와서 이제 그럴 때 이제 돈을 주고 그분들을 모셔와서 제가 첫 저 케이스를 할 때 그 사람이 이제 이 프리셉터로 옆에서 있게 병원에 세줬어요. 그래서 그리고 첫 10케이스 정도는 OR에서 하게 막 방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거는 환자한테 청구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10케이스 정도 컴플리케이션 없이 잘 하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빌링 스트래티지 같은 걸 빌링 디파트먼트랑 같이 이야기를 해서 정하고 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어프로브 되지 않은 거를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고 막 할 수는 절대로 없고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스텝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그게 사실상 환자한테 도움이 되거나 학교의 이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면 그걸 설득을 하면 서포트가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김 선생 여기 챗룸에 계속 질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네. 좀 약간 추상적인 질문이긴 한데 레지던트 수련 병원이 더 중요한가, 펠로우 수련 병원이 더 중요한가요? 라고 질문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에 더 중요한지에 대한 그게 이제 또에 따라 다를 텐데 근데 이게 결론은 펠로우 수련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전트만 졸업한 사람은 펠로우를 안 하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는데 근데 이제 중요하다는 게 그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뭐 메디컬 스쿨 보통 사람이 이제 CV를 보면은 학교를 어디 나오고 레전트를 어디서 하고 펠로우 어디서 하고 이렇게 보통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상 메디컬 스쿨은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안 볼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나중에 교수로 하야하거나 그럴 때 보면 물론 프레스티지 스쿨에 나오면은 아 물론 그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데 그래도 그게 무슨 큰 팩터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진짜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펠로우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가 특히 FMG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좋은 레전트 프로그램 들어가기가 어려운 면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리서치 그 펠로십은 이 레전트랑 보는 기준이 좀 달라요. 레전트는 사실 리서치 이렇게 방점을 두고 뽑는 데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펠로우십은 사실 리서치가 거의 다라고 봐도 돼요. 리서치와 좋은 레터. 그러니까 진짜 유명한 의사가 이 펠로우는 정말 진짜 좋다고 막 정말 침이 마르게 칭찬한 그 letter of recommendation도 되게 중요하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막 두 페이지 넘게 리서치가 있다. 그러면 사실 경쟁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한국 선생님들은 많은 경우에 내과보다 펠로십을 훨씬 좋은데 아카데믹한 데 가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아카데미에 결국 남고 싶다 그러면은 아카데미에 남아서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서치를 많이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좋은 펠로십이 중요하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서브 스페셜티를 할 거면 좋은 펠로십을 가는 게 좋은데, 그게 결국은 모든 게 다 연결돼 있어요. 좋은 레전트를 가면 좋은 펠로십 갈 가능성이 훨씬 올라가니까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예, 그 스텝 1이 2022년에 패스 페일로 바뀌는 게 매칭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지 걱정하시는 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점수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자신을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이제 레전트 뽑는 거랑 펠로우 뽑는 게 또 좀 다를 거예요. 제가 이제 펠로우 인터뷰도 사실 들어가고 레전트 인터뷰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펠로우 인터뷰를 들어가 보면 그 ACGM에서 이렇게 막 이라스 같은데 그 패컬티 쪽 화면이 있어요. 그걸 들어가서 보면 클릭을 하면은 뭐 추천서 쫙 스캔된 거 올라오고 뭐 자기 소개서도 쭉 나오고, 근데 거기에 이렇게 저기 USML 스코어가 딱 나오는 칸이 있거든요. 그걸 클릭하면은 몇 점 몇 점 몇 점이 나와요. 근데 그 옆에 느낌표가 있으면 한 번 떨어졌던 사람이에요. 그 느낌표를 눌러보면 몇 번 떨어졌는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점수를 가지고 실제로 펠로십을 할 때 점수가 높다고 뽑는 일이 있냐? 거의 없다고 봐요, 저는. 점수는 그렇게까지, 이게 또 약간 미국하고 한국이 다른 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물론 점수가 높으면 나쁘진 않은데, 레전트 할 때는 좀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펠로 할 때 사실 점수는, 야, 얘 뭐 점수가 260점대래. 그냥 그렇게 한마디는 할 수 있는데, 사실 거의 그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이제 펠로 지원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저희 프로그램 디렉터가 그 각 지원자의 서류를 검토를 해서 조그만 메모를 남겨요. 그래서 일할 때 들어가면 메모장이 딱 뜨거든요. 그 메모장에 이 사람의 강점에 대해서 쭉 떠요. 보통.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얘는 좋은 캔디데이트 아니다, 이런 걸 미리 임프레션을 줍니다. 우리가 얘를 뽑고 싶은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근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first author로 몇 개 출판했는지, 이게 되게 많아요. 야, 얘 reputable 저널에 first author로 뭐 벌써 3개나 했어. 그리고 second author 미만으로도 한 5개 정도 했어.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진짜 really strong letter가 굉장히 3개가 있어. 뭐 이런 것들. 이 2개가 제가 주로 보는 굉장히 강점이에요. 나머지는 뭐 점수가 높았어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레전트로 들어갈 때 그러면 그게 중요하냐? 근데 그 레전트도 또 미국 이 AMG 주로 뽑는 프로그램하고 AMG, IMG를 주로 뽑는 프로그램하고 좀 또 이 방점이 다른데, AMG를 주로 뽑는 프로그램들은 오히려 점수를 좀 더 보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머지 스펙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 면이 있어요. 근데 오히려 IMG를 많이 뽑는 프로그램,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데는 오히려 점수가 너무 높은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오거든요. 특히 인도나 이런 데서 진짜 점수가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그것만 갖고 뽑기에는 리스크가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해서 점수만 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패스 페일로 했다고 해서 제 생각에 큰 차이가 있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추천장을 받을 수 있거나 미국에서 어떤 경험이 있거나, 이 뽑는 사람의 입장에서 얘를 뽑았을 때 내가 리스크가 있냐 없냐를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많이 CV를 보완하는 게 제 생각에 매치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또 공보이로 계신 분 중에 2008년에 전역하셨다고 해서 바로 가신 건데 그러면은 공보이 3년차 9월에 어플라이 하신 건지 네, 겨울에 인터뷰는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그거 그때 제가 기억이 약간 가물가물한데, 제 천안시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때도 9월에 지원했는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이 정확하게 몇 월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제가 휴가를 하루도 안 쓰고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그 당시에 제가 궁극적으로 9개를 갔어요. 인터뷰를 9개를 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사실 더 갈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제가 사실 인터뷰를 그때 26개인가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무심코 생각할 때는 월수금, 월수금, 월수금 이렇게 하면은 6개, 그렇게 해서 저기 2주 하고 뭐 그렇게 하면은 한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막 그랬는데 한 그게 인터뷰를 뭐 목요일만 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토요일만 주는 데도 있고 뭐 어느 날짜만 오라는 데도 있고 그런 데다가 천안시 보건소에서 저보고 2주를 연속으로 휴가를 못 간다는 식으로 그러더라고요. 보건소의 역사상 2주 연속 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일주씩 가라는데 한국에서 미국에 일주일 인터뷰하고 와가지고 또 일주일 가고 그러기가 힘들어서 제가 그 당시에 천안시 시장님하고 면담 요청을 했어요. 그 저기 일반 시민 무슨 저기 그 민원 거기 들어가가지고 시장님 저 잠깐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랬는데 부시장실에서 그 다음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왜 시장님을 만날라 그러냐. 그래서 저는 환자들도 열심히 보고 보건소에서 그 플루 시즌이면 500명씩 예방 접종도 하는데 휴가를 2주를 못 붙이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이 다르게 생각하실까 생각해서 한번 뵙고 싶다 그랬더니 그날로 휴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님 안 뵙고 2주 휴가를 받아서 9개를 그때 2주보다 더 받아서 2주씩 2번 갔나? 하여튼 그렇게 해서 9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선생님, 그리고 또, GI 펠로우 경쟁이 치열하다고 하는데, IMG로서 지원하고 합격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는지. 근데 지금 사실 이 다음 주에 지원하신 저기 강의하시는 분도 곽 선생님도 IMG시고 사실 저희 이 GI 그 컨퍼런스 매년 DDW 같은 데 가면 이제 여기서 GI 매칭되신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데 지금 꽤 많아요. 많은 뿐만 아니라 되게 좋은 데서 수련 받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지금 곽 선생님도 유니버시티 시카고에 계시고 양주영 선생님은 지금 시더사인에 계신데 메이오에서 하셨고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리고 김현 선생님도 있고 베일러에 그리고 사실 이렇게 저렇게 막 그 USML 코리아 활동 안 하시지만 GI 펠로로 갑자기 등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당연히 근데 사실 모든 게 그렇거든요. 상대적인 거라 운도 되게 중요하고 리서치를 많이 할 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실 그 IMG들 그 GI 펠로 하고 싶은데 그런 사람들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근데 보면은 되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정말 죽자고 사실은 미리 리서치가 많은 분들은 도움이 돼요. 한국에서 리서치 많이 했던 분들은 그게 정말 큰 자산이 되고요. 그게 꼭 GI에 관련된 리서치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리서치라는 거는 무슨 주제를 하든지 간에 한번 해서 매뉴스크립트 써서 서미션에서 악셉트 되는 그 경험 자체가 중요한 거지 주제는 얼마든지 어떻게 바꿔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서치가 원래 있으면 도움이 되고 아 그리고 그래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건 원래도 리서치가 많고 레전트 하는 동안 리서치를 미친 듯이 해가지고 이제 하는 게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살아남느냐 마냐 막 이러고 있는데 그리고 또 리서치도 막 그 당시에 제가 저희 병원에 캔사스에서 유명하신 분이 닥터 샤마라고 있는데 그분 리서치 미팅을 매주 갔어요. 1년차 때부터 가서 앉아 있으면은 다 리서치 뭐 질문하고 돌아가면서 하다 맨 마지막에 Hey Ray 뭐 Do you have any idea? 뭐 Do you have any question? 그러면 저는 생각이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그럼 다음 달에 또 보자 그러면 다음 달에 또 가서 앉고 이랬거든요. 그러다가 한두 개씩 던져주면 이제 그거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쨌든 리서치를 많이 하면 도움이 되는데 만약 진짜 IMG가 GR 가고 싶다 그러면은 아예 렌트 끝나고 리서치 펠로로 한 1, 2년 일하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걸 많이 봤고요. 아니면 NIH라든지 이런 프로그램 합킨스라든지 그런데 모틸리티 스페셜티라든지 아니면 NIH의 리버 이런 데는 non GI 그 펠로를 뽑아요. 그래서 그걸 보통 2년 정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 하는 동안 이 GI에 있는 의사들하고 일을 하는데 본인은 GI상 아닌 펠로로 일을 하는 그런 트랙이 있는데 그걸 하면서 인상을 깊게 하면 거기서 많이 채용이 돼요. 그것도 많이 봤어요. 유니버시티 네브라스카도 그런 게 있고 NIH도 이번에 올해 2명 펠로우 GI 된 사람들 둘 다 IMG인데 둘 다 거기 NIH에서 헤파톨로지 펠로우로 2년 일했던 사람들이 뽑혔거든요. 그래서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뭐 IMG라 못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미국 가기 전부터 내과 하기로 하셨나요?
네, 저는 한국에서부터도 내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은 한국에서 의대를 할 때는 저는 이것저것 다 좋아하긴 했거든요. 소아과 들 때는 소아과가 정말 하고 싶었고, 흉부외과 들 때는 흉부외과도 되게 하고 싶고, 막 이러긴 했는데, 근데 내과에 제일 관심이 많아서, 원래도 내과에 관심이 많았고, 그 하버드에서도 내과를 돌았기 때문에, 그리고 소화기내과를 돈 다음에는, 나 여기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과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좀 질문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한국에서 전문의 경력을 인정받으면서 미국에서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네. 이게 USMLE의 사실 단골 질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과마다 되게 다르거든요. 근데 내과, 특히 소화기 내과는 가능은 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아는데, 닥터 이노의, 아니, 하루인가? 하루. 아, 지금 하버드에 있어요. 브리검 앤 women의 EST 전문으로 하는 의사입니다. 이 사람은 저랑 학교에서 만나서 제가 처음에 EST 막 배울 때 이 사람 강의하는 데도 찾아가서 핸즈언도 배우고 그랬는데 이 사람 원래 일본에서 제너럴 GI 설전이었어요. 설전이었는데 이 ESD에 눈을 뜨고서는 이 수술 자기네 렉탈 설저리 에노스코프를 하는 건 너무 러프하다고 EST 전문가가 됐는데 진짜로 정말 약간 천재적인 사람이거든요. 정말 수술하는 걸 보면 손이 달라요, 남들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미국에 수련 아무것도 없는데 하버드에 지금 패컬티예요. 처음에는 초청 교수로 왔는데 이런 경우에 하버드에서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인스티튜셔널 라이선스를 주고 환자를 보기 시작하다가 이 사람이 너무 논문 출판도 진짜 끝도 없이 하고 환자도 진짜 잘 보고 이 사람이 보스턴에서 ESD 아예 최고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아예 그냥 퍼머넌트하게 남았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만 보통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어려워요. 본인이 막 그런 어떤 특수한 기술과 실력과 논문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게 인스티튜션에서 그만한 노력과를 해서 이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기가 보통 레전트 다시 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수련 마치고 아카데믹 잡 서치는 어떤 방법으로 하셨는지. 네, 이게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런데 저희 펠로 같은 경우에 이제 4년차 펠로까지 하면은 많은 경우에 특히 어드밴스 엔더스코피를 하고면은 사실 어드밴스까지 했고 7년을 수련을 받은 사람들이라 아카데미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펠로들도 어떻게 취직하고 가는지 이런 것도 항상 같이 고민하고 상의하고 그러는데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아카데미를 꼭 가겠다. 딴 거는 진짜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전국의 아카데미만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근데 동부나 서부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는 자리가 잘 없어요. 그런데 미드웨스트나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큰 볼륨의 병원들 사실 자리가 종종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데로 가서 경력을 쌓고 한 4, 5년 정도 리서치하고 논문 발표하고 그러면서 계속 설치를 하면 또 동부나 서부나 사람들 많은 곳에서 자리가 비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그전에 계속 커넥션을 하고 학회 같은 데 가면 사람들하고 인맥을 만들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다시 자기가 원하는 동네로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게 내가 무조건 아카데미를 하겠다는 사람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굳이 그렇게 안 하는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이제 아카데미 프라이빗 프랙티스를 같이 지원을 해요. 졸업할 때.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리가 나면은 프라이빗 아카데미가 남고 아니면 프라이빗 가는 경우도 대부분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프라이빗하고 아카데미하고 같이 이 동네를 알아봤었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저는 전국을 떠돌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당시에 와이프가 저랑 같이 미국에 왔는데 저보고 미국에 안 가면 자기 혼자 간다 그랬던 사람이 와가지고는 또 언더 대학을 다시 가고 그다음에 치대를 막 지원하고 있던 시기라 제가 딴 데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만 지원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선생님 또 수술과 전공의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미국 가서 레지던트를 새로 해야 하는데 편하게 할 수 있는 과가 어떤 게 있는지 질문을 하셨네요. 그쵸.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 병원을 가기 전에는 그 병원이 편한지 안 편한지 사실 모르는 것 같아요. 내과도 다 똑같은 내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들어가 봐야 하는데 유니버시티 캔자스는 제가 들어가서 알았는데 ICU가 되게 헤비한 트레이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ICU를 졸업할 때 9달을 하고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게 맥시멈이에요. 레전트 갈 수 있는. 막 CCU 3개월, 막 ICU 3개월 정말 죽는 줄 알았는데 좋은 점은 나중에 보드 공부할 때 ICU에 관련된 건 하나도 공부를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근데 제일 KU가 부족했던 게 아웃페이션 메디슨. 그거는 뭐 별로 배운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어가지고 정말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병원마다 들어가 봐야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사실 내과만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뭐 가정의학과 가면 편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근데 지금 이주영 선생님 옆에서 봐도 그렇고 편한 과라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영어로 모든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레전트 하는 동안은 사실 편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사실 레전트 하는 내내 정말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한 3개월은 잘릴 것 같았고 한 8개월쯤 되니까 이제 어디 가서 덜 떨어진 느낌은 좀 들 들더라고요. 한 8개월쯤 지나니까 아 내가 어디서 튀진 않는구나. 처음에는 사실 입원도 못 시키고 퇴원도 못 시키니까 진짜 저는 제가 봐도 민폐였거든요. 정말 코르덴트가 항상 같이 다니면서 퇴원시켜주고 같이 입원시켜주고 아니면 시니어가 같이 해주고 가끔 의대생들이 도와주고 뭐 프로시저 리포트 못 쓰고 있으면 의대생이 옆에 와서 그 프로시저 노트 쓰는 법이란 책을 제 주머니에 살짝 꽂아주고 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서 사실 쉽게 렌트하는 길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쉽게 해봐야 결국 이게 레런트를 끝나고 펠로하고 어텐딩을 살아도 이게 나중에 사람의 효율이 늘어가면서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생기는 거거든요. 어텐딩이 사실 하는 일은 레런트보다 훨씬 많아요. 제가 봤을 때는. 당직은 적어도 할 일은 많은데 그게 본인이 그만큼 수련을 하면서 본인이 능력이 생기는 거라 개인적인 생각은 쉽게 레런트 하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혹시 온라인 인터뷰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병원에서 예년이랑 혹시 뭐 절차가 좀 다른 게 있으신지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네, 사실 그것도 저희 회의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보통 인터뷰할 때 이 동네에 인터뷰를 올 것 같은 사람들을 많이 뽑고 또 실제 오는 사람들도 이 동네에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와요, 보통 미국은. 그리고 사실 미국에 와보면 아시겠지만 동부, 서부, 중서부, 미드웨스트 그리고 남부가 문화와 생활권이 다 너무 달라서 보통은 사람들은 그 안에서 움직이려고 해요. 아주 컴패티블한 펠로우십 갈 때는 이제 딴 데 갔다가 취직할 땐 다시 돌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 올해 줌으로만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지원자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해요. 저희 평소에 거의 1.5배가 돼서 2배 정도 지원을 늘었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은가 봐요. 어떻게 스크린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주문한 만큼 또 우리도 사실 렌트 캔디데이트를 더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옛날보다. 그래서 더 스크린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상 인하우스 캔디데이트이 좀 확률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뽑을 때 핵심적인 룰 중에 하나가 사이코를 피하는 거거든요. 정말 또라이 하나 뽑아놓으면 정말 힘들어요. 근데 그 또라이를 직접 봐야만 알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서 얘기만 해보면 아우라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안 되겠구나. 근데 이게 줌으로 했을 때 그게 사실 잘 안 느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하우스에서 열심히 하고 우리 병원에서 레전트인데 진짜 빠리빠리한 애들이 올해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또 펠로우 가기 위해서 리서치를 레지던트 때 해야 하는지 선생님은 어떻게 리서치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그 리서치는 이게 사실 리서치도 이게 막연히 리서치를 하고 싶다는 사람이 진짜 많아요. 저도 그랬고. 근데 실제 리서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아요. 그 갭이 되게 큽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이제 교수가 돼서 레전트들하고도 일하고 펠로들하고 일해 보면 제가 지금 워낙 바쁘잖아요. 바쁜데 프로젝트가 한 7개 정도 되는데 하겠다는 사람은 정말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생기는 수준으로 많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막 새로운 좋은 게 있어서 가지고 야 다음 주까지 뭐 좀 해줄래? 그랬을 때 그거를 완벽하게 해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음 주에도 연락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은 리서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 지금 어떤 렌트 중에 한 사람은 지금 비유에서 렌트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굴도 못 봤어요. 그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소화기내과 의사 하시는 미국 사람인데
걔가 이 소화기내과를 하고 싶다고 저한테 연결을 아버지가 이메일을 해줘가지고 그 BU에 있는 학생이 레던트가 저한테 연결이 됐는데 미국 사람이 정말 저한테 계속 한 2주에 한 번씩 연락이 와요. 내가 너랑 같이 리뷰 아티클 쓰고 싶다. 뭐 혹시 프로젝트 있으면 달라. 그래가지고 알았어 알았어 계속 그러다가 이제 뭐 리뷰 아티클 그때 요청 온 게 있어가지고 걔한테 하나 맡겼거든요. 걔랑 이제 저희 저기 펠로 중에 한 명하고 둘이 같이 이제 셋이서 썼는데 정말 걔한테 말한 다음날 막 쫙 정리가 돼서 오고 리서치 막 리터처 리뷰해서 오고 그러니까 막 얘는 한 번만 그렇게 일을 줘보니까 제가 그 다음번에 리서치 좋은 아이디어가 생길 때마다 얘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는 얘는 딴 데 있어가지고 IRB면을 까다로워가지고 그것도 어렵긴 한데 하여튼 제 생각에 그런 식으로 마인드를 가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서치를 교수가 줄 때도 사실 아무나 줄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도 바쁘고 하여튼 잘하는 사람한테 주려고 그러기 때문에 근데 처음부터 잘하는 걸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본인이 레던트면 교수한테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아이디어가 있다. 왜냐하면 본인이 아이디어가 있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이 계속 프로액티브하게 능력을 보여주면 일이 가는 애한테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 펠로 중에 한 사람 한국계 미국인이 있는데 여자 레던트인데 진짜 걔는 너무너무나 일을 맡기면 바로바로 와가지고 걔도 지금 벌써 프로젝트를 걔하고 쓴 것만 쓰고 있는 것만 4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구체적인 질문인 것 같은데, 그 NIH 펀드나 뭐 K 그랜트, 프라이빗 그랜트가 끊기면은 클리니컬 워크 늘려서 플렉시블하게 병원에서 좀 처리가 되는지. 그거는 제가 대답을 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는 클리니컬 패컬티이기 때문에 리서치 그랜트에 관련이 없는 교수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에 주니어 때 그 리서치 그랜트 받는 법 이런 거를 또 교수를 상대로 병원에서 계속 강의가 있어요. 거기를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저보고 저는 그런 거 듣지 마. 그 사람들이 그러더라. 아, 너는 사실 그러니까 하여튼 어쨌든 결론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보통 보면 그렇게 해서 리서치 그랜트가 끝나는 저희 동료들 중에서 한 교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랜트가 끊겼거든요. 끊겼는데 이게 되게 조금 비참하게 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본인은 끊겼는데 이제 계속 그 그랜트를 계속 신청을 하거든요. 다음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있는데 그게 그 다음에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병원 측에서는 클리니컬 액티비티 늘리는 식으로 이제 치프가 엔커리지를 하는데 이 사람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되게 자존심 싸움처럼 막 되다가 그분이 결국은 다른 병원으로 스카웃돼서 갔어요. 거기서 그랜트를 딴지 안 딴지 모르겠는데 그게 그렇게 막 쉽게 생각만큼 막 리서치를 주로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클리니컬 액티비티 늘리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거의 그 예정된 시간은 좀 다 된 것 같은데, 여기 나와 있는 질문만 좀 우선은 처리를 알겠습니다. 할까요? 네. 그러면은 클럭십을 가본 적이 없는 분인데 공부를 마치고 4월에 전역한 다음에 observership을 간 다음에 추천서를 받아서 그 해 지원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완벽한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원을 미룰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레주메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사실 그게 만든다고 얼마나 만들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옵저베이션을 한 번 더 해서 리서치 레터를 하나 더 받는다고 과연 확률이 올라가냐 그것도 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 삼아서라도 그리고 인터뷰 한번 해보는 게 진짜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저도 제 최초의 미국의 레런트 인터뷰는 아직도 굉장히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너무 떨려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 느낌으로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대답은 했는데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인터뷰할 때 9번째가 되니까 인터뷰하다 졸리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그게 경험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 인터뷰를 받을 수 있으면 그 합격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미리 지원하는 게 저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한 분이 레지던트 업무 외에 일반 생활 면에서 익숙해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는지 여쭤보셨어요. 가족들이 함께 적응하는데 혹시 생각지 못한
큰 어려움은 없었는지 여쭤보셨는데. 그게 그것도 역시 동네에 따라서 굉장히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유니버시티 캔자스에서 살 때는 정말 끝없는 초원과 99%의 백인들 사이에서 살았거든요. 제 와이프랑 저랑 기억이 나는 게 한 번 식당을 갔는데 1년차 때 식당에 들어서 있는 그 수많은 백인들을 본 것만으로도 그냥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우울한 느낌.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나. 그리고 사람들하고 친해지긴 하는데 이게 막 너무 근본적으로 이 문화가 다르니까. 그 캔자스 사람들은 신혼여행으로 시카고를 가더라고요. 뉴욕은 무서워가지고 안 가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하고 저는 한국에서 왔으니까. 그리고 제 와이프도 그 당시에 중환자실에서 캔자스 저기 NICU에서 니큐에서 일하는데 그 막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막 간호사 쫙 모여가지고 한국은 어디 있어 막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이게 끝끝내 적응이 안 되는 그리고 한국 음식점이 딱 세 개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세 개를 3년 동안 돌아오면서 먹는데 정말 진짜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들고 한국 분들도 진짜 얼마 없어서 되게 친해지신 분이 거기 있는 치과 선생님인데 50대 선생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그분이 되게 친한 분은 70대 치과 선생님이 있어서 한 번 셋이 같이 해서 밥 먹었는데 캔서 사람들이 저희 일 가족인 줄 알더라고요. 그랬는데 이 메릴랜드 워싱턴 DC로 처음에 이제 주한 펠로십 와서 사는데 이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더라고요. 막 일단 길거리에서 한국말을 했을 때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막 외국어도 들리고 이 동네 일단 한국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지원 선생님도 이 동네에 있다시피 여기는 막 캔자스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그렇게 사람들 보고 한번 놀러 오라 해도 진짜 아무도 안 오는데 여기는 연수 오고 뭐 정말 사람들 많이 오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당분 요새는 안 그렇죠. 그래서 이 동네에 있으면서는 제가 외국에서 사는 그 힘든 그게 훨씬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역시 다 멈췄지만 뭐 맨날 뭐 주말에 한국 사람들하고 만나서 바베큐도 해먹고 한국 교회도 진짜 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병원 내에서 생활은 캔자스나 여기나 비슷하거든요. 근데 밖에서 삶은 역시 이 소수인종이 많은 이 대도시 주변에 사는 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희 동네가 저 개인적으로 너무 좋네요. 그 동양인이기 때문에 업무적이나 생활적인 면에서 혹시 인종차별 받아보신 경험이 없는지. 네, 그게 이것도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병원에서 일할 때는 인종차별을 경험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몰라요. 제가 이 인종차별은 사실 당하는 순간 알거든요. 그게 묘한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캔자스 있을 때 경험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있을 때는 일단 병원 내에는 이 다양한 인종이 의사를 하고 있고 저희 소화기내과 디파트먼트만 해도 제가 이 발표 준비하면서 몇 명이 백인인가 봤는데 유태인도 백인이라고 치면은 한 20명 중에 한 4명? 5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의외로. 뭐 인도인 사람도 많고 저 중국계도 있고 일본계도 있고 저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그 중동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진짜 프로페셔널하게 했기 때문에 어떠한 저는 이 인종에 대한 어떠한 것도 느낀 적이 없어요. 그 무조건 실력과 자기 능력 이런 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특히 메릴랜드에 가서 살 때는 또 그런 게 저는 뭐 워낙 주변에 외국인이 너무 많아요. 저희 옆집도 이사 왔는데 옆집이 한국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하고도 맨날 이제 애들이 같이 놀고 그러는데 근데 캔자스 있을 때 뭐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슈퍼에서 음식을 계산하는데 제가 먼저 와서 줄을 섰는데 막 저기 근데 이제 그게 8개 이하 계산하는 판매대였거든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많이 근데 제가 물건 10개인가 갖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그럴 때 8개인지 10개인지 신경 안 쓰거든요.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막 시비를 거는 경우가 있어요. 야, 너 8개니까 너 뒤에 가 서 있어. 막 다음 사람 오라면 그 다음 사람은 오히려 저보다 당황하더라고요. 아니, 이런 일이. 그 약간 이게 인종차별인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럴 때 그런 느낌이 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역시 그것도 사는 동네에 따라서 많은 경우가 다릅니다. 근데 뭐 볼티모어만 해도 뭐 흑인이 대다수인 동네고 그래서 저는 실제 살면서 인종차별을
제가 사는 동네에서 프로페셔널 살면서 느끼진 않는데 실제 미국이 인종차별이 없는 나라는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의사로 살기 때문에 이거에서 많이 실드가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의사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이 높기 때문에 아시아인인 것보다 의사인 게 훨씬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고 그래서 제 생각에 제 아이들을 키울 때 전 생각이 좀 많거든요. 우리 애들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크게 상처 입지 않고 클 수 있는가 해서 여기서 큰 많은 이 외국계 미국인들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중서부나 남부나 이런 데서 백인주 위주로 살았던 애들은 어렸을 때 그런 어려웠던 경험들이 있는 미국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 동네에서 자라서 이 동네 의대원 애들한테 물어보면 그런 개념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사는 동네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30분까지 들어온 질문까지만 우선은 진행을 할게요. 그 영어 관련 질문인데 그 매칭할 때 영어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랑 영어 문제를 위해서 혹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사실 영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영어는 레런트에서 수련을 잘 받고 뽑히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레런트를 하다 보면 다른 거랑 부딪히는 경우가 막 생겨요. 제가 레전트 때 진짜 화가 났던 몇 가지가 있었는데 막 안과에서 환자를 저희한테 펀트하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면 정형외과에서 펀트하는 경우 자기네 수술만 하려고 입원시켰는데 고혈압 같은 거 관리하기 싫다고 서저리에서 메디슨으로 펀트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말로 싸워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어텐딩이 돼서 이게 제가 지금 무슨 뭐 패컬티 세네트 하고 무슨 뭐 디비전 헤드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조정하는 일도 있고 그럴 때 영어가 진짜 필수예요. 그래서 영어는 진짜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늘려야 되는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저는 어, 처음에 인턴 때 영어 못했던 거에 비해서는 많이 늘었는데 그거는 미국에서 일단 부딪히면서 일하면 영어 늘게 돼 있어요. 살아남는 한은. 그리고 사이사이에 정말 노력을 저는 계속 많이 해요. 계속 미국 TV를 보고 미국 팟캐스트 같은 거 항상 듣고 이제는 사실 그래서 전화하거나 팟캐스트 듣거나 출퇴근하면서 뉴스 듣거나 그리고 항상 뉴욕타임스 같은 거 읽고 그리고 책 같은 것도 킨들로 읽고 계속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미국 내 소화기내과 간파트나 내시경 혹시 지명도 높은 병원들이 어디가 있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간 파트랑 어디요? 내시경? 내시경이라고 써주셨네요. 네. 근데 이것도 미국은 병원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예를 들어서, 그리고 지역별로 각자 최고의 병원들이 또 다 따로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서부에서는 막, 각 주는 각 주의 주 병원으로 주로 가게 돼 있고. 근데 어쨌든 막 중서부는 메이오 클리닉, 뭐, 남부로 가면 거기 좋은 병원 너무 많잖아요. 무슨 MD 앤더슨도 있고, 뭐, UT 사우스 웨스턴도 있고. 서부로 가면 뭐, 스탠퍼드도 있고, 유니버시티, 뭐지? 저기, UCSF도 엄청 좋고, UCLA도 진짜 좋고, 뭐, 동부로 오면 뭐, 끝도 없는 병원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슨 뭐, 이게 한국은 약간 순위가 되게 얼마 없고, 딱 어느 정도 정해져 있잖아요. 뭐, 삼성, 아산, 서울대병원, 막, 카톨릭대, 뭐, 막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게 있고, 뭐, 근데 미국은 좀 그게 너무 넓어서 어느 한 병원이나 어느知명도가 높다고 그러기엔 이게 진짜 너무 많아요. 이 간파트나 내시경 특히 어드밴스 엔도스코피 프로그램 뽑는 프로그램이 한 200개 정도 돼요. 미국에. 그 200개 중에서 다 뭐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 각 병원마다 유명한 사람들이 있고 그 유명하다는 것도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그렇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좋은 병이 너무 많다. 그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많은 기회와 정말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김은호 선생님 정말 강의 감사하고 질문까지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순서는 이걸로 마치겠고, 진짜 미국은 나라가 너무 크고 주마다도 상황이 너무 달라서 이게 진짜 한 분 얘기만 들어서는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알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강의도 이렇게 여러 강을 계획한 이유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기획한 거니까 혹시 또 다른 선생님들 강연에서는 또 다른 미국의 또 다른 모습을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을 거니까 혹시 더 관심 있으신 분은 이어지는 강연도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와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